네, 안녕하십니까? 성창모 단장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한국의 과학난제 도전 R&D와 글로벌 경쟁 트렌드에 대해서 30분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글로벌 트렌드와 융합연구단의 선정 프로세스, 그리고 글로벌 협력 성공 사례가 어떤 것인지를 사례를 들어서 글로벌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2021년 융합연구단 선정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우리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학난제라는 것은 보통 그랜드 챌린지라고 돼 있고, 특히 저희는 사이언티픽 챌린지를 의미하고 있으며, 2002년에 최초의 과학난제 도전 보고서가 영국의 UKCRC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때 발표된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과학난제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크라이티리아, 즉 선정 기준은 어떤 것이며, 그리고 다음 사례로서는 바로 한 10가지를 제안을 했는데, 2002년에 이미 달에 인류를 보내어서 새로운 기지를 만든다, 그리고 암을 10년 내에 해결한다,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휴먼 지놈을 맵을 만든다, 이것은 이미 거의 완성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난제 도전에 대한 것이 이루어져 왔고, 특히 사회적인 난제 도전은 73년도에 버클리의 폴리티컬 사이언스 정치학과에서 내신 첫 번째 논문이 시작인데, 그 뒤로는 여기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05년에 사이언스에서 125개의 과학난제, 2008년에 미국 공학 할리먼의 21세기를 위한 14대 공학난제, 그리고 2013년에는 영국의 가이디언에서 나온 20대 과학난제 등으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미국에 있는 3대 할리먼이 편찬하는 에카데믹 프레스에서 보고서를 2017년에 냈습니다. 그때는 그 주제가 무언가요? 그 NS 미국의 연구재단의 ERC에 대한 정책을, 그동안의 ERC의 그 방식을 비평을 한 겁니다. 이제는 21세기에 있어서 NSF는 앞으로 난제도전 차입의 연구 방식과 사회문제 해결하는 그러한 연구를 해야 된다. 그리고 팀 연구와 가치 창출을 해야 되는 것을 강조하였고, 특히 국제연구 파트너십을 통해서 난제를 풀어가는 기본적인 연구를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 이사장은 프란스 코르도바 이사장이죠. 올해 이제 끝나고 올해 ASU의 교수님이 새로 이사장이 되셨는데, 그래서 이 코르도바 그 이사장께서는 바로 10 big ideas, 10개의 난제를 발굴해서 그것으로 과제를 시작했고, 그리고 2026년 미국이 250주년이 되는 2026년부터 새로운 난제를 하겠다 해서 7개의 난제를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 1등이 나온 이머전트, 즉 창발성 과제가 1등으로 뽑혔고, 그리고 사실은 이 과학난제의 시작은 오바마 대통령이 2013년에 선샷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선샷 그랜드 챌린지. 그래서 기후변화의 문제를 풀고 일자리 창출과 그리고 태양광을 통한 기술 개발을 시작했고, 이것을 기점으로 했고, 그 다음에는 2016년에 바이든 부통령이 캔서 문샷을 선언함으로써 2조 2천억의 연구비를 해서 내년으로 마치고, 이어서 이번에 이제 새로 대통령으로 되시면서 여기를 좀 더 깊이 있게 하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내용들이 미국에서는 대학을 중심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2013년에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선언을 하면서 그 뒤로 이 맵에 있는 것처럼 많은 대학들이 과학난제를 연구 주제로 삼아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특히 올해 2020년에는 카네기 멜론, 조지아텍 등 많은 대학들이 참여를 함으로써 과학난제의 기반을 많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과학난제의 국제적 동향을 보면 2019년 작년에 서밋을 열었습니다. 정상회담 같은 거죠. 여기에 그 주관은 미국의 할리먼, 영국의 로얄 할리먼이죠. 그리고 중국의 할리먼 세 그룹이 모여서 2013년부터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그러한 서밋을 열었고, 여기에서의 주제는 보시는 바와 같이 5가지였습니다.
인공지능과 변혁적 기술, 세상을 개혁하는, 세상을 바꾸는 기술, 기후변화 위기 극복 기술, 100억 인구를 위한 지속 가능한 도시, 그리고 100억 인구의 건강한 삶을 위한 이러한 5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그 토론과 발표를 하고, 특히 학생들을 초청해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 대학생이 1등을 했습니다. 예, 이러한 식으로 과학난제에 대한 것을 대학을 중심으로서 많은 저변 확대를 하고 있으며, 그리고 정부에서는 글로벌 과학난제를 미국과 EU 그리고 중국, 일본 등이 이미 우리보다 2년 반을 앞서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일본을 가져온 이유는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문샷 프로그램이라 명명을 하고, 여기에서 글로벌 환경에서의 혁신을 한다. 그리고 연구하는 방식을 바꿔야 된다. 연구 관리와 여러 가지 형태, 그리고 새로운 21세기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영국에서 이번에 보리스 존슨 수상도 7월 20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문샷을 하기로 발표를 했고,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디까지 왔는가? 우리 한림원 그 과학기술 한림원에서 과기부로부터 저희가 기획과제를 받아서 한민구 원장님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 4월 24일 국회 한림원 공동포럼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주제는 한국이 도전해야 할 과학난제는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발제를 했던 것이 도전적 연구문화 확산을 위한 과학난제 해결형 R&D다 해서 그때 많은 반향을 일으켰고, 유영민 전 장관님도 참석하셔서, 그래서 우리는 늦었지만 이때를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과학난제가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림원이 과학난제 그 협력 지원단을 유치하고 아이코리아 4.0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파괴적 혁신, 협업 연구, 연구자 기획 참여, 그리고 리스크 회피 문화 등은 사실은 이것을 모르는 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하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이러한 혁신을 지원단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연구단과 함께 새로운 것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과학난제 도전에서의 4.0 도약을 위해서 저희가 몇 가지 문제를 던졌습니다. 첫째, 중요한 거는 문제를 어떻게, 난제라는 문제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왜 하는 것인가, 그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수행 방식은 어떻게 해야 성공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장애물은 무엇이며, 그리고 성과 확산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이 화두를 가지고 저희 지원단이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부터 2달 동안 저희가 시작한 것이 개념 요약서 제시를 하고 참여 의향서 접수를 하였으며, 92개의 저희 그 지원자분 중에서 14분을 선정해서 공개 세미나를 열었고, 연구 주제 안내서를 만들어서 연구재단에 저희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선정을 하여 2개 연구팀이 선정이 되었으며, 그 연구팀의 단장께서 오늘 참여하셔서 토론회에서 많은 좋은 말씀을 하실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결정했던 도전 영역, 저희라는 것은 추진위원회 20분이 모여서 수의 과정을 거쳐서 9개의 도전 영역을 이상과 같이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분야의 9개의 도전 영역을 만들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지원단은 3월 2일에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5월 1일까지 마무리 지으면서 다음과 같이 참여의향서 접수 등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릴 것은, 참여의향서를 9개 분야에서 받았는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바이오 분야, 바이오메디컬 분야가 가장 숫자가 많았고, 그래서 결국 바이오 분야의 한 팀, 그리고 한 팀은 차세대 과학과 공학의 융합 그 2팀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참여의향서에 대해서 20분의 추진위원회와 제가 평가를, 저희는 점수를 하지 않고 패스, 리저브, 노 코멘트 식으로 해서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참여의향서 분석에 대한 주안점을 가지고 선정을 했고, 그리고 이러한 온라인 컨퍼런스를 이틀 동안 열어서 그 당시 1600여 명의 시청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러한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 추진 체계는 과학
과기정통부의 융합기술과를 중심으로 하여 한국연구재단 그리고 저희 협력지원단 그래서 5팀의 융합연구단이 형성이 되는데 올해는 2팀을 뽑았고 내년에는 3팀의 연구단을 선정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지원단의 추진 체계는 단장이야 사무국 직원과 특히 추진위원회 20분 그리고 각 과제당 5분씩의 전문위원회 두 팀이 지금 구성이 돼 있어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원단은 발굴과 기획과 소통 그리고 컨설팅을 통한 평가가 아닌 함께 협력을 해서 과학난제 해결을 성공적으로 글로벌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모토는 이겁니다. 글로벌리 베스트, 퍼스트, only 이러한 성공 사례를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목표이며 이상과 같이 우리가 이러한 도전 영역 발굴과 과제 기획을 통해서 현재 인공 모포제네시스 연구단 그리고 AST 안전위 연구단 두 연구단이 선정이 되었고 내년 3팀을 위해서 또 새롭게 개선된 방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토픽은 우리가 이러한 과학난제 해결을 어떻게 찾을 것이며 어떻게 도전 연구를 할 수 있는가. 지난 8개월 동안 저희가 계속 정책 연구와 사례 연구를 하면서 느낀 점은 대한민국에서 이 3가지가 저희로서는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다. 또는 도전 과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글로벌 취약점이 아직 인정이 안 되고 있다. 두 번째, 도전적 목표와 위험 감수를 할 수 있는 연구 문화가 부족하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새로운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동안 풀지 못했던 문제를 풀고자 하는 노력이 아직 부족하다라는 것이 저희 현재 분석 결과로서 그래서 제 다음 토픽은 바로 이러한 국제 공동 연구화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그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혁신 역량 지수를 살펴보면 이것은 공식적으로 키스텝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작년 올 초에 발표가 됐는데 이 보시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연구 역량 혁신 지수는 높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조직이나 인적 자원이나 창업 이런 것은 상당히 상위권이지만 여기에서 보시는 국제 협력이라든가 지원제도 이러한 것은 상당히 낮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개선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저희가 국제협력을 외부에 나가서 해외에 나가서 하지 못하는 대신 국제협력 전략 워크숍을 전문가를 모셔서 10월 29일에 하였고 이 자료들을 저희가 12월 말에 저희 홈페이지에 모두 올려서 많은 관심 있는 연구자들께서 대한민국에서 국제협력 관계로서 성공한 사례 특히 여기에 보시면은 블랙홀 관측을 위한 국제협력 사례로서 브레이크스루 프라이즈를 한국의 천문연구원에서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소개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사례로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10월에 스타가 된 두 분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두 분의 여성 과학자죠. 이 두 분이 바로 유전자 가위로서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아주 상당히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해서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갖고 왔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른쪽에 있는 분은 UC 버클리의 제니퍼 다우드나 교수시고요. 왼쪽에는 엠마누엘 샤펜티의 불란서 분이지만 독일에서 노벨상을 받았죠. 그래서 저는 항상 습관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구글 서치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페서 다우드나의 구글 서치를 스칼라를 해봤더니 이분의 2012년에 사이언스에 나온 이 논문이 무려 9,000개 이상의 사이테이션이 있었고 이분이 전체 사이테이션이 7만 개죠. 7만 개가 넘는 이렇게 봐서 과학 노벨상을 받는다는 게 어느 정도 어떤 레벨이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똑같은 유전자 가위로 크리스퍼로 쳐봤더니 그 다음에는 7만 개가 아니라 3만 개 이하로 떨어집니다. 아주 월등한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노벨상 받으신 분은 정말 월등한 차이를 가지고 이러한 인용수가 있다는 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국제 공동 연구 사례로 이걸 갖고 왔습니다. 만약에 이 두 분이 2011년에 푸에르토리코에서 열린 바이오케미스트리 컨퍼런스, 마이크로바이올로지 컨퍼런스에서 만나지 않았다면 아마도 노벨상을 받는 시간이 늦어졌을 것이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것이요. 두 분이 유전자 가해를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서로 두 분의 다른 방향에서 하다가 이때 그 학교에서 서로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공동으로 하면 이걸 가속화시키고 정말 그 중요한 결과를 낼 수 있겠다. 그래서 양쪽의 포스닥과 학생을 교환을 해서 1년 동안 한 다음에 2012년에 제일 먼저 논문을 낸 겁니다. 그 논문이 바로 노벨상을 받게 된 처음에 기폭자가 됐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엠마뉴엘 샤펜티어입니다. 이분의 그 국제 협력을 제가 한번 뒤져봤습니다. 이분은 그 파스트리 인스티튜트 소르몬드 대학에서 박사를 마치고 그 다음에 포스닥을 미국에 가서 7년 동안 했습니다. 7년 동안 하면서 미국의 4군데의 메디컬 센터라든가 여기를 계속 다니면서 미국의 그 본인이 하고 있는 연구 분야의 레벨을 다 찾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다시 오스트리아로 초청을 받아서 헤드 오브 인스티튜트 마이크로바이올로지 가고 그 다음에는 또 우메아 유니버시티 스웨덴에 가서 또 연구를 하면서 스웨덴 과제를 했고 그때 이미 아마 노벨상 커미티들과 많은 교감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분을 막스 프랑크 인스티튜트에서 영입을 하고 여기에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자, 그다음에 프로페서 다우드나 교수는 이제 하와이에서 고등학교까지 지내고 포모나 그 대학이라고 하는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바이오케미스트리 특화가 되고 인문학이 특화가 된 이 칼리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하버드대에서 박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포스닥을 생각지 않게 유니버시티 콜로라도에 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살펴봤더니 바로 유니버시티 콜로라도에 있는 분이 노벨상을 받은 겁니다. 이 1989년에 여기에서 3년 반을 있고 다시 예일대학 교수로 왔다가 UC 버클리의 교수로 다시 가서 노벨상을 받게 된 그런 스토리고요. 자, 그러면 이분이 젊었을 때 어떤 것을 했는가? 첫 번째 이분의 큰 동기부여가 된 것이 빌 메린다 게이츠의 그랜드 챌린지 프로그램의 과제를 받았습니다. 2010년에 12억이죠. 12억을 받아서 여기에 성공을 하면서 그 다음 단계는 2013년에 사이언티픽 어메리칸의 브렉스루 오브 더 이어의 두 번째 크리스퍼에 끼면서 바로 이분의 이름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다음에는 2015년에 with my colleague Emmanuel Charpentier, 여기 보시면은 I invented a new technology 2015년 for 브레이크스루 editing 프라이즈 genomes. It's called 어워드를 받은 겁니다. CRISPR-Cas9. 실리콘밸리에. The 그리고 CRISPR 그 technology 다음에는 allows 테드에 나와서 scientists to make 이와 changes to 같이 the DNA 발표를 in 했습니다. cells that 그리고 could allow us to 2017년에는 cure genetic 다파 과제를 disease. 받았습니다. 다파 과제를 You might be 거의 interested to know that the 750억이나 CRISPR 되는 technology came 그러한 about 자 이러한 through a basic 것을 research 볼 때 project that was 우리는 aimed at discovering how 노벨상 bacteria 정도 fight viral 과학난제를 infections. 풀어가는 분의 어떤 행적이 Bacteria have 어떠한 to deal 과정을 with 거쳤구나 viruses in their 이것을 environment, and we 알 can 수 think about a 있다라고 viral 저는 infection 보겠습니다. like a ticking time 다음은 bomb. 엠마뉴엘 교수를 잠깐 provides 보겠습니다. very good 엠마뉴엘 opportunities 교수는 with the possibility to 이것은 바로 우메아 compete 대학에서 for 찍었던 funding, 사진인데 like 동영상인데 fundings offered 이분은 by the 불란서 Wallenberg Foundation. 분인데 독일에 와서 독일의 라이프니츠 상을 받았습니다. 2016년에. 그런데 라이프니츠 상도 결국 그랜 챌린지, 헬르몰츠의 그랜 챌린지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1년에 10명씩 뽑는데 그중에 선정이 된 겁니다. 2016년에. 그리고 이번에 노벨상을 받은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국제적으로 어떤의 그 스텝을 거치면서 인정을 받고 이러한 것을 한눈으로 볼 수 있는 사례라 생각해서 제가 감히 여러분께 들고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그랜 챌린지를 어떻게 풀어가는가? 이것은 월드뱅크 산하에 있는 한 기구에서 그랜 챌린지에 대한 방식을 발표한 올 4월에 발표한 내용에서 뽑아왔습니다. 여기에서 주장하는 것은 첫째, 문제점을 명확히 추적하고 솔루션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둘째, 최고의 고수들이 모여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야 된다. 세 번째, 글로벌 융합적 공동 연구와 혁신, 새로운 R&D 혁신을 통해야 된다. 네 번째,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된다. 예를 들면 그 지원단과 같은 이러한 거버넌스, 다른 그 UKRI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미 이러한 거버넌스가 형성이 돼 있고 정책 연구가 깊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네 가지 요소를 함으로써 문제를 풀어갈 수 있고 명실공히 글로벌하게 first, only, best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학난제 개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과학난제라는 것은 답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얘기고 이것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proof of concept, 즉 내가 하고 있는 연구의 개념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프로토타입을 보여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가장 잘하고 있는 것이 미국의 다파입니다. 제가 다파 과제를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했는데 그때 제 미국 보스턴 지역의 이제 매사추리츠 대학에서 이 과제를 3개 팀이 해서 저하고 물리학과 그리고 공군연구소 해서 갤륨 엔티모나이드 과제로 해서 스펙트럴이라는 그러한 성공 사례가 20년 뒤에 나왔지만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가 배웠던 것은 바로 프루프 오브 컨셉을 위해서 저희가 6, 7개월을 여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과정 이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다파에서 이번 5월에 발표한 겁니다. 이제는 티밍 인텔리전스라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정보를 섭렵을 해서 새로운 과제를 할 때 이거를 분석하라는 방식입니다. 여기에서 그 발표 자료를 제가 빌려왔는데요. 보시면은 현재 매년 나오는 논문이 사이언티픽 페이퍼죠. 논문이 700만 개가 나옵니다. 중국에서는 45만 개가 나오고 대한민국에서는 2만 5천 개 정도가 나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모두 분석을 해서 과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어디하고 중복이 되어 있고 우리가 현재 하고자 하는 것이 레벨이 어디에 들어가 있고 이것을 다파에서는 다 분석을 해서 이 연구자들한테 돌려줍니다. 이것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되느냐? 저희가 키스티에 콤파스와 연결을 했습니다. 저희가 가서 직접 배우고 시연을 보고 앞으로 이 콤파스를 이용을 해서 우리 연구단의 경쟁기술 모니터링을 같이 하자라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널 아티클 어널리시스를 엘스비어라든가 펍메드라든가 이러한 내용들을 보고서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러한 것을 우리 학생들에게도 제가 전달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클래리베이트에서 현재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웹 오브 사이언스 심화 강의라고 해서 같은 연구를 하고 있는 해외 기관의 연구자 찾기 이런 거는 저희가 지원단에서 지금 다 캡처를 해서 우리 연구단과 같이 공유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새로운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2월 28일에 발표가 됐지만 네이처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중국의 과기부가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1년에 3편의 논문만 출판할 수 있는 비용만 되겠다. 45만 개씩이나 내는 이러한 노이즈를 만들지 말고 이거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연구 업적의 과학적 수준 및 학술적 평가에 기반을 하고 특히 과학과 사회 난제 해결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함으로써 그 과제에 대한 다음 리뉴라든가 그 평가를 해주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논문 수가 많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얼마나 깊이가 있고 사이테이션과 난제 해결에 대한 기여도를 보는 이러한 획기적인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무리를 지면서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지난 7월에 네이처에 발표된 로봇 케미스트입니다. 여기에 대한 동영상은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론은 이 버거라는 학생이 벤자민 버거라는 학생이 이러한 로봇 케미스트를 만드는 것을 가지고 PhD를 끝냈는데 이것은 바로 촉매 실험을 하는데 저도 소재를 연구를 했지만 많은 시간이 들고 그 트라이앤 에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이 학생은 로봇 케미스트를 통해서 그 AI를 집어넣고 그래서 촉매 실험을 다 했더니 4년 동안 박사를 마치기 위해서 하는 실험량이 일주일 만에 끝났다는 것이 아주 획기적인 리버풀 대학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는 저도 대학원 시절에 보면 우리 스스로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노예다. 우리는 연구실에 있는 노예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 시절은 끝났다는 거죠. 이제는 대학원생도 창의적 연구 디자인을 하고 나머지는 이런 데 맡기는 이런 식으로 방식이 바뀌고 있고 더구나 프라운호퍼 대학 인스티튜트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트윈, 즉 실제 실험과 가상적 실험을 동시에 접목을 시켜서 실제 실험으로 하면은 많은 비용이 드는데 이것을 그대로 디지털 트윈으로 해서 여기서 나온 결과를 최종적으로 다시 확인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이러한 방식.
또 다음 세대의 AR, VR 방식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도입하면서 그동안 풀지 못했던 과학난제를 풀어가는 그러한 기술을 도입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리고 연구 정신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연구 정신은 제가 이스라엘의 8분의 노벨상 학자를 제가 여기 불러왔습니다. 이분들은 해외에서 연구하신 분들이 아니고 순수하게 이스라엘에서 8분이 받은 겁니다. 이것은 제가 2013년에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그때 수상 총리 산하의 수석 과학위 보좌관이 이제 저한테 이 자료를 주면서 뭐라고 했는 거니? 우리는 R&D 수행을 이렇게 한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8가지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처음부터 무조건 글로벌로 나간다. 그리고 연구비를 아껴 쓰면 이러한 전략 정신을 가지고 있고 끝까지 우리는 실패를 인정하지 않지만 일단 실패라고 되면은 실패에 용인한 그러한 사례를 모아서 토론하고 이러한 승리와 승리 정신과 도전 정신으로 우리는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것이 아마도 우리 과학난제 지원단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그런 정신이 아닐까 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이러한 컨셉을 말씀을 드렸고요. 2000년도에는 달라진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가 11월 말까지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 달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내년도를 시작을 하는데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올해는 3월, 4월, 5월 3개월에 걸쳐서 저희가 사전 평가들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게 5개월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단이 이제 더 일이 많아졌는데요. 3개 팀을 뽑기 위해서 이러한 기준 정립과 주제 발표, 참여의향서 접수를 하고 그래서 참여의향서 접수가 아마 12월 말 아니면 1월 초에 시작이 될 거고요. 마감이라든가 아마 공고가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것을 저희가 서면평가 등을 통해서 많은 자료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설명드린 것 같이 우리가 다파처럼은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인공지능 기술과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평가를 미리 다 하고 그리고 특히 글로벌 랭킹을 저희가 다 매길 겁니다. 그리고 여러 번의 소통을 통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3배수 정도를 끌어낼 수 있는 역할까지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연구재단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선정 과정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고 그리고 다시 7월 1일부터 3개 연구단이 형성이 되면 저희는 또 지원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아마 우리 토론에서도 말씀하시겠지만 우리는 과학난제에 대한 주제를 어떻게 찾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지원단에서는 지금 아직 거기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무엇이 문제냐, 문제를 어떻게 찾느냐 이러한 점은 또 다른 그 분야로 해서 저희가 넘겨드리고 우리 토론에서 좋은 말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하태정입니다. 과학난제 도전을 위한 융화포럼에 저희 기관에서 현재 수행 중인 국가난제 정책사업에 대해서 소개하고 또 저희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또 저희 스태피 연구팀이 국가난제에 대한 개념 그리고 관점, 거기에 대한 접근 방식 그리고 여러 가지 그간의 노력들을 소개하면서 이 부분이 과학기술부와 그리고 한림원에서 지금 진행 중인 국가과학난제 도전에 참고와 그리고 시사점을 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크게 4가지입니다. 국가난제 사업 개요 그리고 금년도와 2차년도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1차년도 사업 성과 그리고 2차년도 사업 성과 그리고 실제 저희가 그동안 저희 연구팀에서 노력하고 고민해서
만들어낸 분석 프레임워크를 외교 국방 분야에 적용했을 때 어떤 접근과 그리고 대안들을 저희가 찾을 수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난제 사업 개요와 추진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관에서 현재 수행 중인 국가난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관점의 경제사회 시스템 혁신 전략 연구는 전체 5년짜리 사업으로 직접비만 해서 연간 약 3억 4천 정도 이 정도 사업 규모가 되고 있습니다. 매년 연구진은 박사 연구자와 그리고 석사 연구자 포함을 해서 10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저희가 매년 다양한 정책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국가난제 정책 연구 사업이 기존의 다른 연구하고 차별화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접근 방식이 과거에 비해서 저희들이 훨씬 더 시스템적인 사회경제 시스템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집단지성을 활용을 해서 문제에 대한 인식 그리고 대안을 모색하는 이런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다학제적인 접근이 기본적인 저희 기본적인 방법론이다. 이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 사업의 배경입니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기존의 여러 가지 그 사회 문제들이 훨씬 더 복잡다단해지고 또 진화적으로 발전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의 그런 선형적인 접근으로서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제대로 진단을 하고 또 대안을 찾는 것이 한계가 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난제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의학 쪽에서도 병에도 일반적인 질병부터 시작을 해서 뭐 난치병이라든가 불치병 이런 여러 가지 병의 그런 유형들이 있는 것처럼 국가가 해결해야 될 정책 문제에 있어서도 단순한 문제에서부터 훨씬 더 복잡하고 그리고 지속적인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그 문제를 구성하고 있는 그 근저 그리고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을 해야지만 올바른 접근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게 기존의 이론적인 또는 문헌적인 접근보다는 집단 지성을 활용한 다학제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그런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길이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크게 이제 연구 질문에 있어서는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하나는 한국에서 오랜 기간 특정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난제로 고착화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다른 한 가지 질문은 국가 난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 체계, 방법, 수단은 무엇이고 어떠한 혁신 정책 접근이 필요한가? 원인과 그리고 그 대안 이런 측면에서 두 가지 연구 질문을 가지고 저희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이 그림이 저희가 접근하고 있는 국가 난제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도 여러 가지 사회 문제라든가 경제 문제에 대해서 갈등이라든가 여러 상황들에 대한 그런 진단 그리고 대안을 모색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국가 난제 같은 경우는 기본의 정책 그런 문제들에 비해서 우리가 수면 위로 보이는 그 빙하의 그 일부분 이것보다는 그 기저에 있는 경제, 사회, 과학기술, 안보와 같은 이런 복잡한 시스템적인 이런 그 구조에 대해서 저희는 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난제라고 한다면 그 빙하의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을 제대로 진단을 하고 여기에 대한
시스템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그런 시도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과기정통부와 또 한림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과학난제와 그리고 산업부를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는 산업난제, 그리고 지난 정부 또 현 정부에서 마찬가지로 사회문제 해결 그 R&D 문제 이런 것과 비교해서 국가난제가 어떤 공통점과 또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과학 산업 분야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은 과학기술 문제이라는 것과 저희 쪽에서 접근하고 있는 국가난제는 사회 문제를 좀 더 시스템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그런 그 사회 문제 해결형 R&D에 비해서 저희가 접근하고 있는 국가난제는 경제 사회 시스템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적인 그런 솔루션을 모색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또 사회 문제 해결형과도 차별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국가난제라는 것은 경제사회 시스템적인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고 과학기술과 혁신이라는 정책 수단을 동원을 해서 활용을 해서 기존에 해결되지 않았고 갈수록 더 복잡해지고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이런 국가난제에 대해서 솔루션을 또는 거기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저희 연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1차년도 사업 성과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와 2차년도 연구를 수행을 했었는데 2차년도 사업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년도는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 그 노력과 시행착오를 했지만 그중에 가장 큰 기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국가난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개념을 저희가 정의하는 그런 노력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난제라는 것을 공론화하고 실질적으로 국가난제를 도출하는 그런 과정을 했었습니다. 저희 경제인문사회, 저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6개 기관 중에 과학기술 분야 정책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6개 기관의 기획실장들과 그리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NST죠. 이쪽 25개 기관의 기획실장들을 전부 포함을 해서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이 난제들,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될 그 난제들이 도대체 얼마나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그런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는 여러 번의 그런 토론들과 또 조사들을 통해 가지고 작년에 10대 분야 39개 국가 난제 이슈를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1차년도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국가 난제에 대한 정의와 범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기존에도 수많은 저희들이 정책연구기관으로서 국가가 풀어야 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지만 국가 난제라는 것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이나 단체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해결이 안 된다.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갈등이 시간이 지나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고착화되는 이런 현상을 가지고 있다.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저희가 국가난제라고 정의를 하고요. 이 국가난제를 이제 도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설문조사라든가 기존의 연구보고서, 정책문헌, 트렌드조사, 그리고 DB조사, 정부의 국정기조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난제를 도출을 하고요. 그 난제 중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그런 난제들을 국가난제라고 다시 정의를 했습니다. 국가난제 중에서도 혁신적인 과학기술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한 그런 난제들을 저희가 다시
추출을 해서 스태피 국가난제 10대 분야 39개 난제 이슈를 도출하는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국가난제 도출 그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화면에 보시는 세 번째 에너지, 재난, 인구, 양극화, 경제, 환경, 도시개발, 일자리, 보건복지, 외교 이 10대 분야가 가장 현 시점에 있어서 국가가 대응을 해야 될 중요한 난제 분야라고 이렇게 도출이 됐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식량이라든가 물부족 이런 문제도 1980년대, 90년대, 뭐 70년대 하면 식량 문제겠죠. 국가 난제에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지금 20년을 살고 있는 현 시점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10개 분야를 국가 난제 분야로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여기에서 지속성이라든가 복잡성, 난이도, 공공성, 파급성 이런 필터링 그 크라이테리어를 이용해 가지고 저희가 난제 이슈를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국가 난제 선정 과정에 있어서는 난제 개념 정의 그리고 타당성 검토, 필터링 프로세스 이런 걸 통하고 또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3차에 걸쳐서 검토 회의를 거쳐서 난제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난해 10대 분야 39개 국가 난제 이슈를 선정하게 됐는데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자면 외교 국방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자주국방 실현을 위한 현행 무기체계 개발 시스템은 유효한가? 그리고 환경 분야에 있어서는 쓰레기 저감 및 처리를 위한 정책적 정합성이 확보되어 있는가? 도시개발에 있어서는 지역 소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더 고착화되고 문제가 더 불확실성이라든가 또 정책 효과가 모호해지는 이런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그래서 그 39개 난제 이슈를 직접적으로 도출하는 과정까지가 중요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진단과 대안을 모색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 시범 연구로서 작년에 일본의 우리나라 그 수출 규제에 대응해서 소재 부품 장비 이 부분이 큰 이슈가 됐었는데요. 저희가 산업기술 안보 관점에서 소재 부품 장비 대응 전략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를 중심으로 해서 디지털 복지 문제 제주 지자체와 저희가 협력 연구를 통해서 제주 생활 폐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시범 연구를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격적인 그런 국가 난제로서의 어떤 그 프레임워크를 적용을 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한계가 있었지만 가능성을 확인하는 이 정도로 작년에 연구를 수행을 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작년에 연구 성과를 받아서 금년도에 2차년도 연구 사업은 1차년도의 방법론을 고도화하는 그런 노력들을 했었고요. 3대 분야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그 외교 국방 그리고 환경 도시 개발 이쪽의 3대 분야의 6개 난제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본격적인 분석을 시도를 했습니다. 일단 난제 개념에 대해서는 1차년도에 정의한 그 난제 개념을 조금 더 저희가 시행착오라든가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했는데 앞에 그 특성의 부분 내용에 대해서는 같습니다. 그런데 1차년도에는 저희가 과학기술적인 수단을 주로 활용을 해서 접근하려고 했었는데 실제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혁신적인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여러 경제사회 시스템적인 그런 혁신 접근이 더 효과적인 그런 방법론이 되겠다 해서 혁신적인 접근을 포함하는 문제다 이렇게 정의를 약간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점에 있어서는 1차년도의 그 저희의 관점을 조금 더 축소하고 명확하게 하는 노력을 했었는데
지속성과 복잡성, 불확실성 이 세 가지의 그 척도 이것을 저희가 기본적인 난제 분석 프레임워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진단 부분에 있어서도 이 지속성, 복잡성, 불확실성이 이런 난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저희가 난제 지형도 네트워크 분석을 통하고 시스템 다이나믹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졸루션, 왜 저희가 솔루션 대신에 레졸루션이라고 했냐면 이 솔루션이라는 부분은 해결책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난제 같은 경우는 명쾌한 그런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적절한 수준의 관리를 해나가는 것이 이 난제에 대해서 가장 효과적인 바람직한 그런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저희 연구팀이 여러 번의 그런 노력들을 분석들을 하면서 경험을 하게 됐고 따라서 이제 저희가 Perspective, Diagnosis, Resolution 이런 세 가지 그런 분석 프레임워크를 정립을 하게 됐습니다. 1차년도와 2차년도에 대한 저의 연구 추진 체계, 구조에 대한 간략한 비교입니다. 1차년도의 난제 개념 그리고 이슈 선정위원회 그리고 스태피 국가난제 포럼 이것을 운영을 해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대 분야 39개 이슈를 도출하고 3개 난제 이슈에 대해서 시범 적용을 한 것이 1차년도의 성과였다면 2차년도에는 저희가 카이스트, 키스티 그리고 산학연 전문가들과 본격적인 협력 연구를 2차년도에는 수행을 했었고 1차년도에는 난제 포럼 총괄위원회를 중심으로 했었다면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단 지성을 이용한 대안을 모색하는 이런 방법론을 저희가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총괄위원회뿐만 아니라 3개 분과에 대해서 각각 분과위원회를 또 구성을 해서 평균적으로 2달에 한 번씩 그 전문가분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현상이라든가 또 원인 그리고 진행 과정, 대안, 지금까지의 정책과 제도 발전 과정 그리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입장 이런 것들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는 작년에는 그 전략 이슈 페이퍼 형태로 나왔지만 저희가 올해는 총론 보고서 그리고 외교 국방 도시개발 환경과에서 정책연구 보고서 총 4권을 저희가 올해 작성을 해서 곧 발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기본적으로 국가 난제 같은 경우는 집단 지성과 참여형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스태피 난제 플랫폼 홈페이지를 현재 구축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난제를 분석하기 위한 이론 틀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기존에 1980년대부터 우리 한국 사회가 직면해 있었던 그 난제의 여러 가지 유형들에 대해서 사례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 분야에서 보면은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수 1위 국가라는 좀 불명예스러운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급격하게 이게 줄어들었는데 이러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어떻게 10년, 20년 동안 노력을 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어떻게 이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는가 이런 문제 그리고 19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물 부족 문제가 심각했었는데 이런 문제에서 어떻게 접근을 했었는지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문제 19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거의 30년 이상 지속됐던 그런 난제들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나라가 특히 코로나19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그 의료보험 체계가 정말 선진적이다. 이것이 국내외적으로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1990년대 의료보험 관리 체계에 통합하는 과정이 있어서 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의료보험료 내려고 논밭 팔 수 없다.
이 정도의 국민적인 저항이 당시에 심각했었던 이런 것이 지금은 어떻게 해결되어 있었는지 이런 내용들을 쭉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이 난제라는 것은 국가 난제라는 것은 생애 주기적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위험 관리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런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라든가 가치 이런 부분들이 서로 시간이 지나면서 충돌하기 때문에 조정이 굉장히 난망스럽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난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이 사회 문제가 심화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과학기술이라는 것은 이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고 국면 전환의 수단이 될 수도 있고 주요한 해결 도구로서도 활용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사례를 통해서 발견하고 이것을 이론화하는 쪽에 활용을 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스테피 국가난제의 그 이론 부분입니다. 지속성은 기본적으로 국가난제라는 것은 고착화, 반복, 변화 정도가 미래까지도 계속 지속될 수 있는 이런 지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리고 복잡성이라는 것은 행위자들,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그 수가 많아지고 얽힘 정도가 갈수록 더 심각해져서 가치라든가 서로 그 이해관계라든가 거기에 대한 대안 이런 부분들이 서로 상충되는 충돌하는 그 정도가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이런 복잡성의 문제가 있고 사실 확인, 원인 규명, 환경 변화, 해결 방법에 있어서 예측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의 기대 효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상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런 사실관계 불확실성 문제가 여기는 존재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분석 툴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방법론 측면에서 올해 적용하는 것을 예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속성 부분입니다. 지속적으로 그 시간에 걸친 이 난제가 복잡성이라든가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이해관계가 처음에는 소수의 그룹이 시간이 지나면서 복잡해지고 충돌하는 그런 쪽으로 발전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원인과 그 해답의 관계도 처음에는 둘 다 명확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원인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제시되지만 정말 그중에 핵심이 되는 원인인지를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워지고 거기에 대한 해답도 어려워지는 찾기가 이런 상황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그 그림을 보시면은 지역 소멸과 관련해서 2015년경을 전후해가지고 지역 소멸 키워드가 급격하게 2016년도부터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책 영역과 연구 영역 그리고 언론 영역에서 지역 소멸과 관련된 키워드를 조사해 보니까 상당한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이나 언론이 인식하는 것보다 정책이라든가 연구 쪽에서 인식하는 정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소멸 문제에 대해서 국가와 그러니까 정부와 또 국민 간의 인식의 차가 발생하는 그러다 보면 이런 경우에는 대개의 경우 우리가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간단치가 않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복잡성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방산비리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국방 쪽에서 살펴봤는데 그 문제의 양상 그리고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굉장히 그 다양성이라든가 다이버시티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왼편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폐기 문제, 환경 분야에서 생활 폐기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네트워크 분석을 해봤는데 폐기물의 발생, 수거, 처리 그리고 거기에 대한 회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관계 당사자들, 행위자들이 전부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도 전부 다 다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조정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 시간과 또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난제 불확실성 부분입니다. 왼편의 그림은 인과순환 지도라고 시스템 다이나믹스 분석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네트워크 분석에서 나온 키워드들을 주제별로 모은 다음에 그 주제 간의 인과관계를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왼편에 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리니어 방식으로 작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피드백을 통해서, 어떤 경우는 양의 피드백, 어떤 경우는 음의 피드백, 이런 경우를 통해서 원인과 그리고 정책 그리고 효과, 이런 부분들이 복잡하게 얽혀가지고 오히려 그 문제에 대한 정책 개입이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의 그림에서는 정책과 미디어, 곧 언론과 국민 간의 인식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 이런 부분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러한 국가 난제를 불확실성 측면에 있어서는 확실과 불확실, 그리고 복잡성 부분에서는 단순과 복잡형, 이렇게 해서 2x2 매트릭스로 나누어서 여기에 대한 정책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것인지를 분류를 하고, 그리고 계층화 분석을 통해서 HP 분석을 해서 정책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정책 우선순위 도출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각 분과별로 운영한 포럼을 통해서 그 정책 약 12개 정도의 정책을 도출하고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이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저희가 3대 분야 6개 난제 이슈에 대해서 대응 방안을 도출하고 우선순위를 제시한 그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저희가 스태피 국가난제 관점에서 외교 국방 분야 이슈를 발굴하고 진단을 하고 대응 방향을 모색을 하는 노력을 1년 동안 했습니다. 방위사업 비리 같은 경우는 음의 피드백이 지배하는 관리형 난제로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높아서 해결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 그래서 관리형 접근이 필요하다. 첨단 과학기술공과 관련해서는 양의 피드백이 지배하는 미래형 난제로 초기에 공격적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난제이다. 이런 진단을 최종적으로 할 수 있었고요. 저희가 올해 이러한 많은 여러 가지 시도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계점으로 한 가지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스태피 국가난제라는 플랫폼을 저희가 고도화하고 적용을 하는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대안 도출 과정에 있어서는 국가난제 진단 및 시스템 다이나믹스 분석 결과와 연계하는 그런 노력들은 여전히 좀 미흡했다. 이 부분은 3차 년도에 저희가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한계점에 대해서도 밝히면서 지난 1차 년도, 2차 년도 저희 스태피 국가난제에 대한 저희 연구팀의 노력과 접근 방법 그리고 시사점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